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상일 감독님의 분노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관객을 편하게 해주는 영화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부담스러운 영화죠. 상영 시간도 140분이 넘고 주제도 분노라는 뭔가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겁고 진지하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이상일 감독님의 전작이 뭐냐면 훌라걸스 같은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한없이 파고드는 영화라기보다는 좀 대중적인 화법으로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감독님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번 영화는 최양일 감독의 영화를 떠올릴 만큼 뭔가 좀 진지하게 접근하는 묵직한 영화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쇼트들을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편집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모든 장면에 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묻어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평범한 부부가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피로 쓰여진 분노라는 글씨만이 현장에서 발견되죠. まだ生きてるとしたら顔変えてるんですかね. 그러나 유력한 용의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1년 후 치바, 도쿄, 오키나와에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자 3명이 각각 나타납니다. 이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죠. 신뢰, 믿음이 깨졌을 때 인간이 가지는 분노에 대한 묵직한 질문. 영화를 다 본 후 우리에겐 어떤 답이 남겨질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나의 영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단 원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분노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전작인 악인이란 소설은 또 한번 이상일 감독님이 영화화하기도 했죠.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도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게 단행본 나오기도 전에 이 작품을 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 이 소설의 연재 자체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범인을 정해놓지 않고 연재를 해나가면서 이제 뭔가 형태를 만들어 나간 소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범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 이야기라는 거죠. 영화도 이제 그 점에 포인트를 굉장히 짚고 있고, 주제를 굳이 잡자면 어떤 불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믿음에 의한 분노, 이런 두 가지 반응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크게 세 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치바에 있는 부녀의 얘기, 그리고 하나는 도쿄에 있는 셀러리맨의 얘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키나와 섬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얘기를 다룹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번도 겹치거나 뭐 이렇게 접점이 있지 않아요. 그 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특이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치바의 부녀 역할을 맡은 배우는 와타나베 켄과 미야자키 아오이 배우고, 딸이 가출해서 이제 유흥업소에 끌려간 상황에서 그 딸을 다시 데려와서 고향에서 살게 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고향에 낯선 남자, 한 몇 개월 전부터 한국에 일하고 있는 낯선 남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도쿄에서는 이 셀러리맨 유마는 게이인데 이 게이바에서 만난 파트너, 또 낯선 파트너,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트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키나와 파트는 고등학생 2명이 이제 무인도에 그냥 호기심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놀러와 있는, 잠시 도망쳐 와 있는 어떤 배낭여행객이 있는 거예요. 이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는 사실 각각의 파트들을 다 따로 영화해도 좋을 정도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가 이 영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설에서는 이 좀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름 딱 한 계절 동안 일어난 얘기로 시간을 한정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시공간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겹쳐 나가는 어떤 연출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죠.
뭐 대표적으로는 플래시백, 플래시포워드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몽타주라든지 혹은 편집을 할 때 화면들을 겹쳐 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면 이 생활 공간에서의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치바에서 여주인공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 노래가 나오는 혹은 그 노래와 유사한 굉장히 큰 음악이 나오는 클럽으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도쿄에 있는 어떤 주인공이 여행이 가고 싶다라는 대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오키나와 장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사실은 이거는 시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되게 유사한 몽타주들 따라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분리된 시공간을 영화적인 하나의 어떤 이미지와 사운드로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령 치바에서 아버지인 요헤이가 딸이 호감을 가진 낯선 남자 타시로를 의심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화면이 이제 도쿄로 넘어가요. 도쿄로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유마란 셀러리맨 새로운 인물이 자기 파트너를 의심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근데 치바에서 도쿄로 넘어갔을 때는 의심의 상황이 좀 더 진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별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 의심의 강도가 점점 증폭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화면이 치바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이 요헤이가 갖고 있는 의심이 한층 더 커진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별개의 에피소드가 별개의 시간대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편집은 이 의심이라는 상황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화 초중반까지는 이런 이미지와 사운드를 겹쳐놓은 몽타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진짜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똑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운드가 먼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다음 장면 치바에 있는데 도쿄의 사운드가 먼저 들어온다든지 하는 식의 사운드 몽타주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갑자기 플래시백, 플래시포워드처럼 과거나 현재의 어떤 화면들이 그 삽입 형태로 끼어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교차 편집의 형태로 이렇게 끼워 넣는 이유는 이 세 공간의 어떤 유사성, 이미지적인 유사성을 겹쳐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반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미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편집들, 어떤 겹침의 이미지들, 그리고 영화적인 문법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일본 영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화려한 캐스팅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제일 놀라운 거는 캐스팅이거든요. 제일 먼저 눈이 가죠. 이 배우들이 한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일본에서 사실 연기 제일 잘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기도 되게 높은 톱스타들이 한 영화에 출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주연이에요. 이 영화는 사실 원작 자체가 분산극이거든요. 많은 캐릭터가 거의 동등한 비율로 출연을 하는 영화라서 아마 어떤 캐릭터라 해도 각자의 깊이를 갖고 있고 그런 원작의 힘이 이런 캐스팅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프로듀서를 맡은 카와무라 겐키라는 이 PD의 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의 이름 PD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이 PD의 영화에 다 출연했던 배우들이에요. 그런 연으로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겠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각 인물의 묘사, 심리 묘사, 상황, 전사 옛날 얘기들을 다 적어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이런 방대한 얘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와타나베 켄과 미야자키 아오이 이 부녀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딸이 이제 가출해서 도망친 상태이고 다시 데려와서 집에 안착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되게 복잡하겠죠. 딸에 대한 원망도 있을 테고. 근데 이런 전사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데려온 상황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영화는 스토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표현이 안 되면 이 영화는 설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 혹은 특정의 어떤 영화적인 공기만으로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표현되는 단순히 스타들, 인기 많은 배우들 이렇게 올스타를 총집합시킨 게 아니고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만 추려서 출연을 시킨 거죠. 와타나베 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영화에서 필요했던 표현법은 저절로 스며 나오는 내가 지금 슬퍼도 슬프다는 감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진심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많이 찍는 장면이 딱 두 개인데 인물의 뒷모습 그리고 클로즈업을 들어갈 때 줌인을 아주 천천히 들어가요. 뒷모습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등으로 말하는 영화, 등으로 말하는 진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영화 중에 이제 타치야라는 역할의 소년이 그런 대사를 해요. 사람을 진심을 보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전체 주제나 화두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그럼 감독님이 이 각 배우들에게 이렇게 연기해라 라고 정확하게 디렉팅을 했냐라고 하면 아니래요.
배우들이 뭔가를 만들어 오길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도쿄 편에 이제 아야노 같은 경우는 츠마부지 사토시 배우랑 이제 커플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대요. 굉장히 소심하고 이 여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거의 9kg 가까운 감량을 단기간에 했다고도 하고요. 오키나와 편에 나오는 배낭여행객 모리야마 미라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했는데 한 3주 정도 무인도에서 살았대요. 이 영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또 몽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용의자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감독님의 표현을 빌면 일본 배우들은 소금형 얼굴과 소스형 얼굴로 나뉜데요. 소스형 얼굴은 뭐냐면 되게 선이 굵은 얼굴, 이목구리가 또렷한 얼굴, 누가 봐도 구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약간 느끼한 얼굴들이고, 소금형 얼굴은 희미한 거예요. 인상이 가까이 개성이 있지만 겹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유사한 얼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의자 역할에 해당하는 배우들은 이 소금형 얼굴들 위주로 이제 캐스팅을 하셨다고 하고, 이 각각의 인물의 주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의자의 얼굴들이 문득문득 이 실제 범인의 얼굴과 겹쳐지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질문하는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상일 감독님의 전작인 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멜로로 끝나는 영화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범인을 찾는 스릴러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분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인 찾는 서스펜스 구조를 따라가게 되죠. 영화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 혹은 불신에 관한 질문이고, 그로 인한 분노에 관한 어떤 다른 모습들, 다양한 분노의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관객은 습관적으로 범인을 찾아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반대로 보면 볼수록 범인을 찾는 것과 동시에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인물과 동화되는 거기도 하고 안타까운 감정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감정들이 이 범인에 대한 추리보다 훨씬 더 큰 영화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고, 그리고 크게는 이 영화에서 분노가 표현되는 어떤 방아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게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한 분노라고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분노는 되게 쉬워요. 쏟아내는 것도 쉽고 표현하는 것도 쉽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분노인 건데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목적지도 분명한 거죠.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노는 누구를 향해야 될지 모르는 분노인 거예요. 책임 소재를 가기도 어렵고 뭔가 끌어오르는데 지금 내 감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거나 아니면 안으로 삭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분노는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불신 혹은 믿음의 배신의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그런 분노가 촉발되는 상황들을 유발을 하죠.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쇼트 중에 하나는 부감 쇼트인데요. 이 영화만큼 부감 쇼트를 모든 인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영화도 드문 것 같아요. 이 부감 쇼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런 사건들 혹은 이런 상황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옆에 있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쇼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뭔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전체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런 유기적인 어떤 상태, 복합적인 결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감 쇼트를 계속 쓰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라는 거는 이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영화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좀 비어있는 쇼트들 같은, 그리고 상징이지만 하나로만 해석하기 힘든 어떤 상징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서 관객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는 이 용의자가 누군지 헷갈리게 계속 이런 쇼트들을, 그 살해 장면의 쇼트들을 각 인물에게 부여하고 흩어놓거든요. 결정적인 어떤 힌트들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범인, 용의자 중에 실제 범인에게만 부여하는 쇼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쇼트 중에 하나가 또 이 햇빛의 어떤 남바사된 쇼트, 햇빛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거 보고 딱 먼저 떠오른 게 알베르 까뮈 이방인의 대사가 떠올랐거든요. 이방인에서 이제 살인의 이유가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분노의 행방도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해석을 감독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의도로 넣으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감독님 되게 크게 웃으시면서 그 전형적인 과잉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감독님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과잉 해석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질문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목표가 뭐였냐면 모든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만들고 싶으셨대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좀 진이 빠지고 나올 수 있는 영화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곡성 같은 한국 영화와 비교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부드럽고 좀 표현수위도 완만하고 그렇게까지 진을 빼는 영화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신에 이제 곡성보다 저는 이 영화가 훨씬 더 깊이 파들어가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의 깊이나 혹은 그걸 열어두는 방식도 훨씬 더 영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몰입도는 정말 굉장합니다. 초중반까지는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달려가는 영화이니까 꼭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첨언을 하자면 감독님의 말처럼 그렇게까지 진이 빠진 영화는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영화를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일본 영화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 혹은 최근에 일본 영화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새로운 면모 그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7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7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